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투자에 연말, 연초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내가 어떻게 투자했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그림을 정리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 투자자분들이 연말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계좌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절세 계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입 금액 일부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연금저축계좌와 IRP 필수이고요. 계좌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는 어디가 특별히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증권사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즘 연말이기 때문에 증권사들끼리 연금저축, IRP 유치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다양한 혜택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혜택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연금저축이랑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두 계좌 합쳐서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 합산 900만 원입니다. 최대 900만 원의 16.5%인 148.5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세액공제가 목적이신 분들은 900만 원까지만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목적으로 계좌를 만들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요. 연금저축계좌만 개설하고 900만 원 납입하시는 겁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요. 9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계좌에만 900만 원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 역시 600만 원이 되겠죠. 최대 148.5만 원 세액공제를 기대하고 900만 원을 납입했지만 실제로는 99만 원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IRP까지 같이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총 900만 원 납입하시면 되는데요.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만 원 각각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도 900만 원이니까 IRP에만 900만 원 납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 번거롭게 계좌를 2개씩이나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세액공제 한도만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 IRP보다 운용상의 제약이 훨씬 적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 금액을 늘려놓으시면 ETF 운용하실 때 훨씬 더 유연하게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 IRP에 올해 한 해 얼마나 납입을 했는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납입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투자가 가능한 계좌 중에요. 세액공제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다. 혹은 5년 내외로 사용할 목돈 마련이 우선이다 라고 하시면 중개형 ISA가 1순위입니다. 미국 상장 ETF 투자하는 것과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는 것 무엇이 더 유리한지 정리해드린 적 있는데요. 중개형 ISA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ETF 투자하신다면 중개형 IS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ISA의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이고요.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를 일단 만드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드리는데 지금은 투자할 돈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할게요 라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연간 납입 한도는요 2월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500만 원밖에 납입을 못했다 그럼 내년에는 2천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형 ISA는요 1년이라도 빨리 개선하셔서 한도를 최대한 늘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절세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해외 주식형 ETF 투자할 때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실 겁니다. 올해 가기 전에 중개형 ISA 개설하시면 바로 2천만 원 한도 생기죠. 그리고 해가 바뀌면 또 2천만 원 한도가 추가로 생깁니다. 2026년부터 바로 활용 가능한 4천만 원짜리 절세 계좌가 생기는 거예요. ISA 가입하실 때 만기를 설정하실 텐데 이 가입 당시 설정한 만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만 채우시면 만기 이전에 해지를 하셔도 절세 혜택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ISA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ETF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시겠죠.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인데 비과세 한도 자체는 크진 않아요. 하지만 ISA 핵심은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돼요. ETF 투자할 때 중개형 ISA는 치트키입니다. 아직 없는 분들 올해 가기 전에 꼭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계속되지만 세금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1년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금융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정리해보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과표관리가 중요한 이유,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되기 때문이겠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TF 투자하실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다 배당소득이고요. 미국 상장 ETF는 분배금만 배당소득입니다.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아요. 올해 한 해 일반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얼마인지,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를 수기로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거래하시는 증권사 시스템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확인만 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투자자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 상장 ETF 제피에 투자해서요,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월배당을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을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손익이 900만 원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500만 원 과표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을 일괄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계좌니까 900만 원 과표가 추가로 잡힙니다. 2025년 과표가 2천만 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정말 급하게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초에 사용할 자금이라면 절반은 올해 파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내년 초에 파시는 거죠. 그러면 평가손익 900만 원 중에 절반만 2025년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제피의 분배금과 타이거 미국 S&P 500 평가손익 절반을 모두 합쳐도 2천만 원이 넘지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제큐 분배금만 2,500만 원 발생한 상황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월배당은 받는 순간 올해 배당소득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종합과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주가도 오르고 월배당도 많이 받았지만 금융소득을 연 2천만 원 이하로 꼭 관리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죠. 내년부터는 과표까지 고려해서 월배당 플랜을 다시 짜는 것이 좋습니다. 분배금이 100%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제큐의 비중을 줄이고요. 월배당 재원의 대부분이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분배금 총액은 유지하면서 과표만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개형 ISA가 없던 시절부터 일반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을 오래오래 보유하신 거예요. 평가 금액이 3,500만 원이 붙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사용할 자금이다. 연말의 불확실성을 조금 피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일괄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거를 올해 전부 다 파지 마시고요. 올해는 절반만 팔고 내년 초에 나머지 절반을 파는 식으로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를 분산시키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은 배당금과 달리 양도세 대상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손익통산이 적용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차이겠죠. 손익통산은요,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겁니다. 스파이가 1,000만 원 수익이 났고요. QQQ가 500만 원 손실이 발생했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이 둘의 손익을 더한 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익통산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양도세를 대폭 절감할 수도 있겠죠. 올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속스를요, 정말 기가 막히게 트레이딩을 해서 총 3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수익이고요. 이대로 올해가 끝나면 3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속셀뿐만 아니라 주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답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고요. 그런데 고점에서 잘못 물려서 지금 평가차손이 2천만 원 발생한 그런 상황이에요. 속스의 매매 차익은 실현 수익이고요. 스트래티지의 평가차손은 미실현 손실이죠.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당연히 손익통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실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팔아서 이 손실을 확정을 시키면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최종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스트래티지를 꼴도 보기 싫다. 그냥 매도하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더 고민할 것이 없죠. 그런데 미련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는 분들은 스트래티지를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변수가 존재하죠. 매도했다가 다시 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주가가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요.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수수료라든가 기타 직간접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익통산을 목적으로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약할 수 있는 양도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점검하시면서 올해 투자를 돌아보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